사랑이란 안톤 체홉.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맛있는 만두와 새우 그리고 양고기가 올라와 있었다. 우리가 다 같이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요리사 니카노르가 점심엔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어보기 위해 2층으로 올라왔다. 이 요리사는 얼굴에 살이 좀 많고 눈이 작은 중간 키의 사나이였다. 게다가 어찌나 면도를 정성스럽게 하는지 남자의 코밑은 면도를 한 것이 아니라 수염 하나하나를 뽑아낸 것처럼 매끈했다. 알료히는 예쁘게 생긴 펠라기아가 이 요리사에게 마음을 푹 빼앗겼다고 말했다. 니카노르는 주정뱅이에다가 성격도 안 좋아서 그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같이 사는 것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독실한 신자였던 아내에게 동거란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일이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사내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며 자기는 그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술에 취하면 그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손찌검까지 했다. 그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면 펠라기아는 2층에 숨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마다 알료힌과 다른 하인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를 보호해줘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사랑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까요? 알료힌이 먼저 말했다. 알 수 없어요. 어째서 펠라기아는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자신의 외모와 걸맞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지. 왜 하필이면 제멋대로 행동하는 니카노르한테 마음을 주었을까요? 사랑에 있어서 개인의 행복이라는 문제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문제의 해답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생각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나 봅니다. 지금도 사랑에 대한 말들이 넘치고 있지만 그것들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건 사랑은 위대한 신비라는 말이죠. 이것 말고 사람들이 사랑에 관해 말하거나 쓴 것은 모두 사랑의 문제에 물음표를 하나 더한 것일 뿐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크나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경우, 어떤 설명이 잘 맞는다 해도 그 설명을 다른 많은 경우에 적용해보면 금세 어긋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에는 공통 분모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 그 하나로 소중할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말이죠. 과연 그런 것 같군요. 부르킨이 동의를 표했다. 우리처럼 교양 있는 러시아인들은 이런 미해결 문제에 무척이나 집착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이란 아름다운 것이다. 또 장밋빛 미래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 러시아인들은 사랑이란 운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운명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선택합니다. 과거 모스크바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저는 잠시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녀를 품에 안을 때마다 그녀는 이 남자는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줄까? 쇠고기는 지금 한 근에 얼마나 할까?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은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아니면 어리석은 선택일까? 이 사랑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곤 합니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 좋지 않은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랑을 방해할 뿐 어떠한 믿음과 기쁨도 선사하지 못하죠. 그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듯 보였다. 혼자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무엇인가가 머릿속에
떠오르기 마련이다. 또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한다. 도시에 사는 독신자들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일부러 목욕탕이나 식당을 찾아가는데, 만약 그런 상대를 찾지 못하면 그때는 목욕탕 주인이나 식당 종업원을 붙잡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그러나 시골에 살고 있는 독신자들은 자신을 방문한 손님에게만 속내를 드러낼 수 있다. 지금처럼 당장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이 창밖에 보이고 빗물에 젖은 잎사귀가 조용히 있을 땐 그저 집 안에 앉아 이야기를 하거나 듣는 일 외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제가 소피노에 살면서 영지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알료히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이곳에서 살았거든요. 이런 시절에 대학을 다녔다는 건 개미가 아닌 배짱이었다는 거고, 원래 타고난 성품도 연구실에 온종일 눌러앉아 연구하는 게 어울리지만 졸업 후 이곳에 왔을 때 아버지는 많은 채무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빚어진 것도 사실 제 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이곳에 남아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어요. 마음을 굳게 먹고 일을 했지만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이곳은 토양이 좋지 못해서 좋은 농작물을 생산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면 농로를 타그치거나 품삯을 주고 일꾼을 사야 했어요. 그러나 모두들 아시다시피 그들은 주인이 없으면 바로 그 순간 낯을 놓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온 식구가 총동원되어 농사일에 매달려야만 하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겐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한 평의 땅도 쓸모있게 만들기 위해 온 마을을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자도 안 가리고 모두 밭으로 몰았습니다. 그야말로 억척스럽게 일했죠. 제 자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풀을 뱄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한 채 인상만 쓰며 살았어요. 마치 배가 고파 텃밭에 오이라도 억지로 먹어야 하는 고양이처럼 말이죠. 온몸이 아프고 걸으면서도 졸기 일쑤였습니다. 처음 생각하길 이미 몸에 배어있던 문화생활과 지금 하고 있는 힘든 노동을 잘 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조화로운 생활을 위해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잘 꾸며진 2층 방을 쓰고 아침과 점심 식사 후에는 향이 좋은 커피를 마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엔 유럽 통보라는 잡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구의 사제인 이반 신부가 찾아와 집에 있던 커피를 몽땅 마시는가 하면 딸들에게 준다며 유럽 통보를 가져갔습니다. 여름철, 그러니까 풀베기철에는 잠시도 쉴 틈이 없어서 침대는 고사하고 헛간에는 썰매 위나 숲속 움막 같은 곳에서 잤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디 책 읽을 시간이 있어야죠. 2층에 있는 나만의 공간은 점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식사마저도 부엌에서 하게 됐습니다. 호화롭게 살던 옛날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은 점이라곤 여전히 많은 하인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 뿐이었죠. 하인들 모두 아버지 때부터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라서 그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제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저는 이 지방 명예 치안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가끔씩은 시내에 나가 판사회의나 지방재판소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 일은 기분 전환으로 최고였죠. 특히 겨울 3개월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점차 검은 제복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재판소에는 제복을 입은 사람, 양복을 입은 사람,
연미복을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에 말도 아주 잘 통했죠. 썰미 위에서 자고 하인들과 함께 부엌에서 밥을 먹고 또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잘 닦인 구두를 신고 가슴에 시계줄을 들이우고 편안하고 푹신한 의자에 앉는다는 것. 그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기쁨입니다. 시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기쁘게 맞아줬죠. 물론 저도 그들과 친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 제게 가장 소중하면서도 저를 기쁘게 해준 사람은 재판소장의 보좌관 루가노비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들도 아시겠지만 그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를 알게 된 시점은 그 유명한 방화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사건 심리를 이틀이나 끌었기에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었죠. 그때 루가노비치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가서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루가노비치와는 일 때문에 몇 번 만났을 뿐 그를 만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집도 물론 방문한 적이 없었고요. 저는 여관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루가노비치의 아내인 안나 알렉세이브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22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약 6개월 전에 첫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더군요. 너무도 오래된 일이라 그녀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 무엇이었는지 또 제가 그녀의 어떤 매력에 끌렸는진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던 당시의 그 모든 풍경은 제게 무척이나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젊고 아름답고 착하며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온화하고 영리해 보였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장롱 위에 있던 앨범 속에서 본 듯했죠. 방어 사건의 피고는 4명의 유대인이었습니다. 판사들은 그들 4명이 모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단정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전혀 근거가 없어 보였죠.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흥분한 나머지 평정을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안나가 고개를 저으며 남편에게 했던 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루가노비치는 근본이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든 일단 재판을 받게 되면 그것은 벌써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이며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의혹을 표명하는 건 합법적 절차를 거친 서면으로만 가능한 일이어서 식탁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도 나도 방화를 한 일이 없지 않소?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재판할 이유도 없고 감옥에 보내지도 않을 것이오. 루가노비치와 안나는 제가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부부가 함께 커피물을 올리거나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가정생활이 무척 행복함을 알아차렸으며 또 그런 가정에 방문한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부부는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얼마 후 밖이 컴컴해져서 저는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은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의 일입니다. 그 후 저는 소피노에만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시내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금발 여인에 대한 기억은 이미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를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말이죠. 늦가을, 시내에서는 자선 공연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정비하기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심부름꾼 하나가 제게 다가와 현지사 내외가 앉아있는 특별석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전 그곳에서 지사 부인과 안나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나의 부드럽고 상냥한 두 눈은 곧 감동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며 다시 한번 제 가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예전에 느꼈던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와 잠시 동안 앉아있다가 함께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좀 마르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프셨나 봐요? 네, 비가 온 날 이불을 안 덮고 잤더니 감기에 걸렸어요.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지난 봄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셨을 땐 참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셨는데 그때 힘찬 목소리로 많은 얘기 해주셔서 무척 재밌는 분이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이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여름 동안 당신 생각을 자주 했어요. 사실은 오늘도 집에서 나올 때 어쩌면 당신을 볼 수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을 끝낸 그녀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이도 들어 보이네요. 다음 날 저는 루가노비치네 집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들 부부는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기 위해 별정으로 갔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시 시내로 돌아와 차를 마셨습니다. 캄캄한 밤이었고 사방은 고요했죠. 벽난로는 빨갛게 타고 있었고 젊은 부인은 자고 있는 딸을 보기 위해 몇 번이나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그 후 전 시내에 갈 때마다 어김없이 루가노비치네 집을 들렀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늘 반갑게 맞아줬고 저도 편하게 그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때로는 예고도 없이 찾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밖에 누구세요? 안에서 이렇게 묻는 소리가 들리면 이미 제 귀는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파벨 콘스탄티니치께서 오셨습니다. 한여 또는 유모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온 안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묻곤 했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오지 않으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셨나요? 그녀의 순결한 눈길, 제게 내미는 작고 우아한 손, 깨끗한 실내복, 아름다운 머릿결, 목소리, 내딛는 가벼운 발걸음. 그 모든 것들을 보며 저는 느꼈습니다. 제 삶에서 새로운 그 무엇이 이제야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침묵하기도 했고요. 때론 부부가 없을 때 편하게 집으로 들어가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는가 하면 유모와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아이와 놀기도 했습니다. 서재에 있는 턱기째 소파에 누워 신문도 읽었죠. 그러다 안나가 돌아오면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현관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때 제 표정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는데 허리는 쭉 편 채 얼굴 가득 한바구음을 띠며 그녀가 사온 물건꾸러미를 받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여자는 돼지 새끼를 사들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루가노비치 부부는 오랫동안 무료한 날들을 보는 탓인지
저와 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내에 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혹 제가 아프거나 그것도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단조롭게 짝이 없는 시골 생활을 하는 것도 모자라 늘 돈에 쪼들리는 제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고등교육을 받고 여러 외국어를 구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눈에 저는 학문이나 문학에 몸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 정작 제 생활은 그렇지 않아서 가련한 인생이었죠. 그들은 제가 즐거운 대화를 하거나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제 자신의 고통을 감추려는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실제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죠. 빚 독촉을 받거나 정기 이자를 지불해야만 하지만 돈이 없어 힘들어할 때 그들은 진실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창가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잠시 후 루가노비치가 다가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파벨, 지금 당신이 돈 때문에 힘들다면 걱정 말고 우리 돈을 가져다 쓰세요.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말을 마친 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두 귀가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창가에서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다음 그는 역시 두 귀가 빨개진 채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건 저와 제 아내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부탁하니 꼭 받아주셔야 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예쁜 단추나 담배 케이스 또는 손전 등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답례로 마을에서 사냥한 새나 버터 그리고 꽃가지 등을 주었습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부부는 상당한 재산가였습니다. 처음에 전 다른 사람의 돈을 자주 빌렸습니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 돈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루가노비치에겐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불행했습니다. 집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헛간 건초더미 위에서 잠을 잘 때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젊고 아름다우며 지적인 여인이 노인과 마찬가지인 몸이 건조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을까? 무리한 생각으로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재미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고집센 사람. 무도회나 저녁 모임에서도 높은 사람들 옆이나 마치 시장에 팔려나간 소처럼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남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신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그녀에게 아이를 낳게 할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는 걸까? 저는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녀는 내가 아닌 이 남자를 만났을까? 우리 인생에서 이런 무서운 실수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도 해결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시내로 나가 그녀의 눈빛을 볼 때마다 그녀 또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아침 일찍 제가 오리라는 것을 예감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기도 또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사랑이 부끄러운 듯 쉽게 사랑 고백을 하지 못했죠. 또한 우리가 간직한 그 비밀이 현실로 드러날까 두려워 그 어떤 상황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지만 만약 이 사랑이 쟁취할 만큼의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우리 사랑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를 스스로에게 묻고 또한 해답을 찾으려고 고민했습니다. 말 없는 나의 사랑이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내 사랑 때문에 나를 믿고 사랑해준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그 가정의 행복한 생활이 깨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기기도 했고요. 우리의 사랑은 과연 떳떳한 것일까? 그녀는 정말 나를 믿고 따라올 것인가? 만약 내 삶이 유복하고 거칠 것 없다면, 예를 들어 내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전사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유명한 학자라든가, 아니면 인기 있는 배우나 예술가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평범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그보다 못한 환경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은가. 우리의 행복은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내가 병이 들어 죽거나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때 그녀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마 그녀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위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죠. 만약 그녀가 결단을 내리게 된다면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솔직한 고백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두렵고 가슴 아픈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랑이 그에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지금 현재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랑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지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었죠. 또한 그녀는 저와 연령이 비슷해 괴로워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엔 활동과 열정이 부족하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파벨이 보이는 살림을 잘하고 마음이 넉넉해서 내조를 차려줄 수 있는 지혜롭고 근면한 아가씨여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자주 했죠. 그리고 온 시내를 뒤져도 그런 아가씨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안나에게는 아이가 둘이나 생겼습니다. 루가노비치네 집을 찾아가면 여전히 하녀들은 푸근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고 아이들은 파벨 아저씨가 왔다며 반가워하며 제 목에 매달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가족이 저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는지 알 리 없던 집안 식구들은 자기들처럼 저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죠. 루가노비치 사람들은 저를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이 방에는 훌륭한 분이 오셨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은 저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일종의 독특한 매력을 부여했습니다. 마치 저와 함께 지내면 그들의 삶이 더욱 경건하고 아름다워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와 안나는 함께 극장 구경을 가곤 했는데 언제나 걸어서 갔습니다. 극장에 가서 어깨를 맞대고 다정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녀의 손에서 오페라 글라스를 받아들면서 저는 그녀가 내 사람인 듯 친근했고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눈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 극장 밖으로 나오면 마치 타인처럼 행동하며 헤어졌습니다. 이미 시내에는 우리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헛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몇 해 동안 아나는 저보다 더 자주 친정어머니와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을 생각 없이 헛되이 지내며 별다른 기쁨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느낀 그녀는 화를 내는 일이 점점 잦아졌고 그런 날은 남편이나 아이들도 멀리 있습니다. 그녀는 신경쇠약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었죠. 우리는 말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면 제게 이상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꺼내는 의견이나 말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무슨 토론이라도 벌어지면 반드시 저와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이라도 떨어뜨리면 그녀는 차가운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참 잘 됐네요. 함께 극장에 갈 때 제가 오페라 글라스를 깜빡하고 안 가져가면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모두의 삶에는 모든 것에 끝이 있죠. 결국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루가노비치가 서부 러시아의 어느 현 재판소장에 임명됐거든요. 가구와 말 그리고 별장도 팔아야 했습니다. 별장에 다녀오는 길에는 초록빛 지붕과 정원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그때 저는 별장만이 아니라 이제 그녀와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8월 말 의사가 추천해준 크림 지역으로 요양차 떠나는 안나를 먼저 배웅해주고 며칠 후에는 루가노비치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부에 있는 부임지로 떠나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이 안나를 배웅하기 위해 기차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출발을 알리는 3번째 벨을 울렸을 때 저는 그녀가 잊고 가져가지 않은 상자를 선반에 얹어주기 위해 그녀가 타고 있는 열차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헤어져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서로의 눈이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만 자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슴에 껴안았고 그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었는지. 눈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과 어깨, 그리고 손에 입을 맞추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해온 사랑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정말 가슴 아프게 우리의 사랑을 방해했던 모든 것들은 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으며 거짓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모두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 선과 악의 잣대로 당신들의 사랑을 판단하지 말라.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고귀한 것으로 당신들이 간직한 사랑의 깊이를 재어보라. 그렇지 않으면 아예 판단하려 들지 말라.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키스를 한 뒤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기차는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옆칸 의자에 앉아서 기차가 다음 정거장에 도착할 때까지 혼자 울었습니다. 다음 정거장에 내린 저는 소피노까지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료인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비는 그치고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브루킨과 이반 이바느이치가 발코니로 갔다. 그곳에 가면 정원과 저수지의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다. 저수지 수면은 햇빛을 받아 거울처럼 반짝였다. 두 사람은 앞에 보이는 경치에 흠뻑 빠져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선량하고 총명한 눈을 가진 사람, 그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은 사람이 이렇게 광대한 영지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을 뿐 자신의 삶을 좀 더 유쾌하게 만들어줄 학문이나
다른 어떤 것에 몰두하지 않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열차에서 젊은 여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얼굴과 어깨에 키스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크나큰 슬픔으로 가득 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 모두 시내에서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고 특히 부르키는 그녀와 잘 아는 사이였는데 오래전부터 그녀를 미인이라 생각하고 있었다.